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런 교훈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동정을 얻고 싶은 마음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망가졌는지 한 번쯤은 정리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 때문에라도 누군가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춰 생각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5살입니다. 연애 5년하고 30살에 결혼해서 아들 한 명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가장이었죠. 저는 기구 설계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뭐 하나 잘못되면 제 탓되는 자리입니다. 신제품 나오면 시제품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에 제 이름이 걸려 있고, 라인에서 문제 생기면 설계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맨 처음 호출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게 자부심이었거든요. 아, 나 아니면 안 돌아가는구나. 그런 착각 같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게 자부심이 아니라 짐이 되더라고요. 도면은 계속 바뀌고 공정은 끝없이 수정되고 위에서는 일정 단기라 그러고 생산 쪽에서는 불량률 올랐다고 뭐라 하고 사장은 고객이 뭐라 한다 한마디 하고 내려보내고 저는 그냥 샌드백처럼 이쪽 저쪽에서 맞는 자리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들은 저보다 엄마랑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 육아, 살림은 제 외벌이로 돌려야 했으니까 늘 장 보면서 가격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늘 피곤했고 아내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라고 해봐야 뻔한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TV가 켜지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고 저는 소파에 반쯤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잠들어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이 편한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가끔은 헷갈렸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뭐 하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하다가 무심코 시계를 보니 어느덧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팀장님이 갑자기 그러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들어가기는 아쉽지 않냐?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 평소 같았으면 저는 바로 싫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는 자고 있을 거고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씻고 맥주 한 캔 따서 잠깐 마시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자는 것뿐. 뭐 한두 시간 더 늦게 들어간다고 달라지겠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노래방이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카운터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리를 보며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3명이요. 도우미도 3명 불러줘요. 팀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살짝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만,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낼까 말까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팀원이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팀장님, 오늘 쏘시는 거죠? 순식간에 분위기는 다 같이 노는 자리로 흘러갔습니다. 이미 웃음소리가 오가고 다들 기대에 찬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혼자 빠지기엔 이미 늦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방에는 술과 안주가 들어오고 노래가 하나둘씩 예약되고 팀장은 이미 목청을 돋우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장 진하게 한 적당히 꾸민 옷차림의 여자 3명.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그녀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익숙한 웃음, 익숙한 목소리 톤. 이 일이 일상이 된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짙은 향수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그 향이 좋았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묻고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은 아빠 많이 좋아하겠다. 그녀가 과장된 리액션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요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아들이랑도 좀 놀아줘. 이런 말만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쌓이다 보니까 전부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맞장구를 쳐주고 저를 아저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영업이라는 거. 제가 내는 술값, 도우미 비용에 포함된 리액션이라는 것도 진짜 관심이 아니라는 것도. 근데 그때는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한 번 트이니까 쉴 새 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도우미들과 떠들고 웃고 어느새 자기들끼리 신나 있었지만 저는 제 옆에 앉은 그 여자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습니다. 제가 그날 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집에서도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택시 뒷좌석 창밖을 보면서 이상하게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카톡 한 줄 보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조금 늦었어. 이제 들어가는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의심 없이 조심히 들어와 단 한 줄만 보내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말린 접시들을 그대로 정리해둔 싱크대, 아들이 툭 던져놓고 간 가방,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 그릇들이 그냥 일상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아까 그녀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제가 지켜야 할 전부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딱 한 번 간 노래방에서 그녀가 했던 말, 그녀의 웃음, 그 조명 아래에서 보이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만 간 거니까 괜찮겠지. 다들 다 가는데 나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지? 그날 갔던데 기억나지? 거기 애들이 우리 좋다고 하더라. 잠깐 얼굴 비추고 가자. 거절을 해야 하는데 저는 결국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편하게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방, 똑같은 조명, 똑같은 향기. 그리고 그날 봤던 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 짧은 생각 하나가 이상하게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자주 그곳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야근이 없는 날에도 굳이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오늘은 좀 풀고 가야겠다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노래방이 어느새 스트레스 해소의 장소가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제 말을 끊지 않고 그녀는 언제나 같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오빠는 착해요. 그녀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퇴근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아내와 밥 먹는 시간보다,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그 노래방으로 향하는 길이 더 설레었습니다.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야근, 회식, 고객사 미팅,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그녀는 제 생일도 기억했습니다. 오빠 생일이라서 선물 샀어요. 작은 팔찌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팔찌를 받아들면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전화, 짧은 안부 인사.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문장이 제 하루의 위로가 됐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말, 회사에서도 듣지 못했던 말.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넘고 책임감에 눌려 살다 보니 내가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곳을 찾다가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게는 저는 점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한두 번일 때는 떨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아내가 핸드폰을 쳐다볼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숨기는 법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와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요? 밥은 드셨어요? 그런 짧은 메시지들이 저에게는 일종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녀는 늘 제 말을 들어줬고 아무 말 없이 웃어줬습니다. 그에 비해 아내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전화하면 왜 안 받아? 그 말들이 하나같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내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집을 지키고 아들을 챙기고 제가 먹을 반찬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변한 건 저였습니다. 이전엔 그게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노래방을 갔다가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셔츠에 향수를 맡고 묻더군요. 회식 자리에서 누가 뿌린 거겠지 뭐.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던 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아마 아내는 그때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말없이 식탁을 차리고 말없이 밥을 먹고 저희 부부는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노래방에서만 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업소가 아닌 밖에서 따로 만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걸으면서도 저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단계였습니다. 그녀와 술을 마시는 자리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그 후에는 대실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데이트를 몰래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 꺼진 거실을 지나 침실 문을 살짝 열면 아내가 잠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베개 옆에는 아들이 쓰던 교과서와 연필, 침대 옆엔 아내가 접어둔 세탁물들이 단정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점점 식어갔고 아들의 말수도 줄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반찬이 있었지만 그 안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지금만 버티면 다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아내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있었고 제 인생의 절반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 위에는 제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아내는 제 휴대폰에서 제가 바람피운 증거 사진과 메시지들을 전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녀와 나란히 찍은 사진,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들이 줄줄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요? 보고 싶어요.
그 문장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하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에서 동영상도 틀었습니다. 그녀와 술자리에서 찍은 짧은 영상. 웃고 농담하고 손을 잡던 장면까지 다 봐버린 것입니다. 그날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니 텅 빈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방 안은 멀쩡했습니다. 가구도 그대로였고 어제까지 제가 살던 그 집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미리 해둔 반찬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찌개, 반찬통, 라벨도 붙어 있었고 언제 먹으라고 날짜까지 적어둔 메모도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입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모든 감각이 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하자.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제 삶 전체를 잘라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별의별 말을 붙여서 보내봤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조용한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 하나만 밝게 빛나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내가 없어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 소리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와 찍은 사진을 지웠습니다. 문자도 통화 기록도 모든 걸 다 지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심지어 그 여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도면을 펼쳐도 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끝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의 판결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처럼 생긴 조정실 안, 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와 아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아내는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정위원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떠십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이 두동강 나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이 작게 진동하듯 흔들렸고 도장이 서류 위에 툭 찍히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조정위원에게 그리고 제 쪽으로 아주 약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무적인 예의 같은 인사.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도 가족도 일상도 모두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매달 보내야 할 양육비 고지 문자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아들을 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다가 퇴근길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 되세요?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 점심이나 같이 하세요. 아내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 안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셔츠를 다리고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의 저를 생각하면 그게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들 앞에 최소한의 아빠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돈가스집이었습니다. 그 식당 앞에 서니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서 아내와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잘 지냈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매달리며 아빠 언제 와? 같이 놀자. 이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반찬을 나누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회사는 어때? 아내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듯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엔 안 오는 거야?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혼자 지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으로 걸었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제 손을 먼저 잡던 아이였는데 이젠 그 손이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기 전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도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울어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울지 않던 눈.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낼 때마다 그날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죄의 일부를 갚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부모 자격의 상실이라는 걸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용히 반성하면서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